2024년 1회 CBT 전기기기 해설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죠. 바로 삼고조파를 제거하는 결선 뭐였었죠? 삼각형 결선, 바로 델타 결선이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델타 결선이 빠져있는 결선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Y 결선이 정답이 되니까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너스 문제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Y 결선은 삼고조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선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조금 잘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표현 내용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러신 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차에서 여기 사이리스터와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문제는 좀 답만 외우고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턴온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턴온 시간이라는 건 사이리스터 또는 SCR,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SCR이 있는데 게이트에다 전류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호를 줬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딜레이가 걸려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상승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에 신호를 주고 시작해, 동작해, 턴온 시켜 라고 한 다음부터 실제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우리가 턴온 시간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보시는 것처럼 지연 시간과 그러니까 상승 시간을 합친 걸 다시 말하면 1번이 정답 되겠죠. 지연 시간 더하기 상승 시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에서 자 이륙하세요 하면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상승하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턴온 시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답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바로 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여러분들. 부하 특성 곡선은 직류 발전기에서 부하가 걸었을 때 발전기의 전압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부하 특성 곡선이었고요. 또 무부하 특성 곡선 또는 무부하 포화 곡선도 있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자의 전류가 변했을 때 단자 전압이나 기전력이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잔류자기부터 시작해서 전압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 부하를 걸었을 때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같은 곡선을 부하 특성 곡선. 부하를 걸지 않아서 기전력이 변화를 나타내는 게 무부하 특성 곡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부하 포화 특성 곡선이니까 또는 부하 특성 곡선이니까 당연히 누가 변했을 때 계자 전류의 X축이 변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단자 전압이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부하랑 부하의 차이점은 계자 전류는 똑같아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의 차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자 전류가 변했을 때 단자 전압이 얼마나 변하느냐? 바로 이걸 부하 특성 곡선이라 부른다는 거죠. 다음 또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바로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위상 특성 곡선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V 곡선이라고 불렀었죠. 자, V 곡선 한번 살펴볼까요? 계자 전류가 X축입니다. 그렇죠? 계자 전류가 변했을 때 바로 전기자 전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가 V곡선 또는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했었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하 또는 전력이 일정했을 때 V자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V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V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변하게 되는데 그 곡선을 모양을 V자 모양이라고 하고 이때 부하의 출력이 일정하게 된 상태를 우리가 V곡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과하면 진상되고 부족하면 지상된다고 했었죠. 이거 여러분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이 과하면 뭐 된다고요? 진상, 역률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면 좀 찌질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상이 되더라, 지상 역률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률은 변한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일정하다? 부하가 일정하다 또는 전력이 일정할 때 V자의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바로 스텝 모터에 대한 특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스텝 모터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각도 제어입니다. 기존의 전동기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 직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얘네들은 다 뭐였어요? 얼마나 빠르게 회전을 하느냐, 뱅글뱅글 빨리 도느냐 또는 얼마나 큰 힘으로 회전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 전동기인 경우에 뭐예요? 각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봇 갑 또는
컴퓨터, 사이보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요? 관절에다가 모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도를 제어하게 되는 거니까 이 각도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텝 모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제일 쓰냐면 3D 프린터 같은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각도 제어, 정밀 제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스텝 모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텝 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회전, 역회전, 변속이 쉬워야겠죠. 또한 각도를 제어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 제어가 변하면 위치 제어할 때 각도 오차가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스텝 모터는 우리가 피드백 루프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기기에서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이 출력을 조금씩 조정하는 걸 우리가 피드백 루프라고 하죠. 출력을 고려해서 피드백을 고려하는 걸 우리가 피드백 루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텝 모터는 이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결정되는 건 출력이 나오는 걸 우리가 스텝 모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 나왔던 출력이 오차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위치 제어할 때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 왜? 출력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또한 피드백 루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피드백 루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텝 모터는 정밀 제어.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볍게 답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어지는 문제 바로 분권 전동기의 토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 토크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이 문제에서 조건이 뭐였어요? 단자전압 V를 줬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를 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전류 I, 단자전압 V,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의 값을 줬기 때문에 또는 속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토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토크식은 사실 토크 T는 2파이n분의 60 곱하기 2 곱하기 I라는 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N과 2 곱하기 I에 의한 식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V를 줬고 2를 주지 않았으니까 2는 V-IARA, V-IAR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2를 구해야 되니까 2는 다시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전압을 기전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구한 방금 기전력을 가지고 다시 여기 위에 있는 식 토크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191 뉴턴 미터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계산 문제, 분권 전동기 계산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공식 두 가지, 기본 공식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때까지 문제들은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끝까지 한번 저랑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효율을 이용해서 손실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효율하면 당연히 입력분의 출력이었죠.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손실이라는 값은 입력에서 출력을 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부터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미 출력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입력을 구하기 위해서 입력은 효율분의 출력이 되니까 해당 공식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12.5 정도가 나오게 되고 다시 12.5에서 10을 빼게 되니까 2.5라는 손실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미 연습이 다 되어 계시잖아요. 그렇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입력을 먼저 구한 다음 입력에서 출력을 빼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게끔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너스 문제네요. 여러분 뭐였죠? 바로 사이리스터. 그 중에서도 이방향성 3단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장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라이악이죠. 트라이악은 어떤 특징을 알겠죠? 보시는 것처럼 단자는 몇 개예요? 총 3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고 화살표가 몇 개 있죠? 세칠 수 있죠?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니까 양방향에 3단자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트라이악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보너스 문제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이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향성 3단자 트라이악.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AC라는 게 뭐예요? 양방향이라는 뜻이에요. 화살표가 2개잖아요. 양방향이고 트리플 떠오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트리플하면 3단자의 소자를 말한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지는 문제는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압 변동률을 이용해서 정격 전압을 구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전압 변동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전압 변동률이 뭐였죠? 그렇죠. 부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전압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압 변동률을 합니다.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나 변하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말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 부하를 자녀 또는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을 때랑 없을 때, 그렇죠? 뭐라고 하죠? 무자식이 상팔자.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때 어깨가 올라간다. 부하가 없을 때 전압이 어깨가 들썩들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하가 없을 때 전압이 높아지니까 무부하 때 전압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무부하 전압이 아니라 정격 전압이니까 무부하 전압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전압 변동률이 6%니까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너무나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이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부하 전압이 몇 볼트예요? 119V? 헷갈리니까 120V. 그러면 몇 %? 6%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오차는 나더라도 한 120V에서 얼마? 6% 정도 낮아진 뺀 전압이 얼마지?를 찾아보시면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헷갈리신다면 이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부하에서 정격을 빼고 정격을 나눈 이 유명한 공식 기억이 안 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부하 전압보다 6% 정도 작은 전압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6% 구하실 수 있죠? 100분의 6 곱하기 120 또는 119 하시면 되겠죠. 가볍게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이어지는 문제. 이어지는 문제는 10번 문제, 병렬운전 시에 난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조 현상의 원인은 뭐죠? 난조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난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조속기의 감도가 너무 예민해서, 감도가 예민하다는 건 뭐예요? 악셀레이터가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할 때마다 예민하니까 갑자기 빨라졌다 갑자기 느렸다 이러면서 전동기 또는 발전기가 부르르 떠는 현상을 우리가 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조의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부하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경우. 부하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무거웠다, 가벼웠다, 무거웠다, 가벼웠다, 또는 전기를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할 때마다 전동기, 발전기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난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기기 문제 나왔을 때 고조파 나오는 것 중에서 좋은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기 문제 공부해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고조파 나와서 좋은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조파가 포함되면 난조의 원인이 되겠죠. 세 번째, 조속기의 감도가 예민한 경우. 조속기가 너무 예민해요. 자동차 악셀레이터가 너무 예민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밟으면 속도가 훅 올라가고 살짝 떼면 속도가 뚝 떨어지는, 이런 것처럼 진동,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작은 경우. 여러분들 전기자 회로 저항이 작으면 어떨까요? 저항이 크면, 그죠? 저항이 크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발전기에서 전압 강화식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전기의 단자전압 V는 기전력 2에서 IA, RA를 빼주시는 RA. 그러니까 저항 곱한 만큼 전압가를 고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압강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전기자 저항이잖아요. RA라는 값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압강화가, 그렇죠. 전압강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난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면 4번이 정답 되겠죠. 저항이 크면 난조가 일어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 회로의 저항이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작아져서 난조를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바로 게르게스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게르게스 현상이죠. 바로 게르게스 현상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회전자에 선 3개, 3상이 달려 있거든요. 이때 선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단선이 되니까 남은 두 선이 뭐가 되겠어요? 단상이 되겠죠. 그러면 3상 중에서 한 산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단상이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한 3분의 1로 줄어들까 싶었더니 실제로는 슬립의 0.5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게르게스라는 거죠. 그래서 게르게스 현상은 보시는 것처럼 3선 중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단상이 됐을 때 그 슬립이 몇 가지? 0.5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속도가 50%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게르게스 현상도 중간중간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특징,
첫 번째 3선 중 하나 끊어졌다. 그래서 슬립이 얼마만큼 갔다? 그렇죠. 0.5까지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게르게스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회전 계좌형 동기 발전기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보너스 문제였죠. 계좌의 특징이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계좌는요. 전자석이죠. 회전 계좌는 바로 전자석인 자석이 회전하는 걸 회전 계좌형 동기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죠? 계좌는 결국 다시 말하면 자석이니까 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 내에, 계좌 내에 철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더 전기자보다 단단해요. 반대로 여러분들 동기 발전기 전기자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렇죠? 동기발전기 전기자 하면 바로 전압이 높다. 10,000에서 20,000 볼트 정도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뭘 많이 감아요? 구리선을 많이 감아, 건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많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계좌가 더 튼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계좌는 자석만 만들면 되니까 높은 전압을 인가할 필요가 없죠. 저압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단순하고 특징이 소요 전력도 적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하지만 전기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10,000에서 20,000 볼트. 그러니까 결선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대용량의 경우에 전류가 작다. 대용량이니까 전류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회전 계좌랑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문제는 바로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그중에서 2차 여자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속도 제어하면 기본적으로 속도는 1-슬립 곱하기 P분의 120F였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 농용의 전동기 속도 제어법을 보면 주파수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극수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슬립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제어하는 거죠?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죠. 즉 여기는 이 전압이 뭐예요? 1차 전압이라는 거. 농용은 1차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권선형 볼 거니까 권선형은 기본적으로 뭘 제어하는 거예요? 2차를 제어하는 거니까 2차 저항법 또는 2차 여자법.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종속법 등이 있는데 우리는 2차 여자법이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의 공식을 보면 슬립은 바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1차 전압을 제어했으면 얘는 뭘 하는 거예요? 2차 여자 시켰다? 바로 전압을 공급해줬다는 거죠. 누구의? 2차에다 전압을 공급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봤을 때 쭉 내용들을 봤을 때 말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한번 볼까요? 회전자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회전자라는 게 몇 차예요? 2차에 그 해당하는 기전력의 같은 주파수와 같은 전압을 걸어서 다시 말하면 여자시켜서 제어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 답이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회전자와 기전력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인가한다 또는 가한다, 공급한다 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2차 여법은 회전자 또는 2차의 주파수 전압과 같은 전압을 걸어준다 라는 표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문제는 14번 문제죠. 바로 유도전동기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도식 기억나시나요? 유도전동 속도의 공식은 바로 1-슬립 곱하기 P분의 120F.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풀려면 뭘 알아야 되죠? 그렇죠. 슬립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슬립에 대한 식을 떠올리려면 바로 유도전동기가 회전했을 때의 기전력. 여러분 전동기가 정지했을 때랑 이렇게 회전할 때랑 기전력의 크기와 주파수의 크기가 달라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지 시의 기전력과 회전 시의 기전력은 달랐어요. 주파수도 기전력도 달랐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슬립을 구하게 되면 기전력 2차 측 기전력분의 회전 시의 기전력이 되니까 200분의 6이 돼서 0.03이라는 슬립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슬립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1746 RPM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점이 뭐예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회전했을 때랑 정지했을 때랑 기전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슬립만큼 비례한다. 또 주파수도 슬립만큼 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바로 고주파 발전기의 특징. 이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수업 시간에 이거 선생님 설명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에서 이 문제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발전기? 주파수가 높은 발전기.
즉 고주파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고주파란 기본 주파수의 n배가 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고주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파수의 기본 주파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용전원의 주파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 발정기는 상용전원의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답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거 보이시죠 바로? 그러니까 다른 문제 볼 필요도 없죠. 왜? 낮은 주파수 이게 잘못된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문제는요. 바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2차 저항법, 2차 예법, 종속법인데요. 이 문제는 종속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속법이 있었어요. 직렬 종속, 차동 종속,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병렬 종속이 있었죠. 이때 이 병렬 종속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을 내야 된다. 직렬은 더하기, 차동은 빼기, 병렬은 평균 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6극과 8극의 평균을 내게 되면 다음과 같겠죠. 16 더하기 8을 2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전동기의 속도는 바로 600. 왜? 이때 더하면 24거든요. 나누면 12극이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바로 600rpm이라는 값으로 얻어지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속법 생각보다 꽤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유형 세 가지가 뭐예요? 직렬, 차동, 병렬이기 때문에 차 평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기속도 공식이니까 이 해당 문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해당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로 보너스 문제죠. 왜냐면 이 문제는 바로 변압기 권수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권수비 A는 뭐분의 뭐였죠? 2분의 1이다. 2차 측분의 1차 측이다. 그러면 N2분의 N1, E2분의 E1, V2분의 V1, R2분의 R1 루트 씌우고 X2분의 X1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Z2분의 Z1 루트 씌우고 뭐만 주시면 돼요? 전류만 I1분의 I2였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공식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권수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에서 특이점은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N2분의 N1은 I1분의 I2예요. 그러니까 I1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I1은 N1분의 N2 곱하기 I2가 되니까 이 문제에서 차이점은 바로 3번이 정답이 잘못됐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분모 분자가 숫자가 잘못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I1분의 I2, 즉 1, 2차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반대가 돼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어지는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18번 문제는 단상 단권 변압기 세대를 Y결선한 다음 이 Y결선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즉 3000V를 3300V로 승합시켰을 때 변압기 내에서 승합된 전압과 그 다음에 고전압 또는 저전압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Y결선을 했을 때 이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자기 용량은 얼마가 되는지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만 봐서는 무슨 말이지? 라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3000V를 걸었을 때 Y결선을 이용해서 3300V로 승합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변압기에서 전압을 저전압, 측전압,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 한 대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저전압, 측전압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얘를 그냥 V1이라고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전압은 뭐예요? 승합된 전압. 이 변압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전압은 또 얼마냐? V2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또 승합된 전압, 얘는 저전압, 승합된 전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V1과 V2를 구하고 Y결선에서 소비되는 또는 자기 용량은 Y결선의 자기 용량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 V1부터 구해볼까요? 저전압, 측전압은 바로 여기 걸리는 3000V의 선간 전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V1 다시 말하면 이 상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3000V를 계산하면 1732V라는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승합된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V2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전압을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 걸리는 고전압, 여기 걸리는 고전압, 여기 걸리는 저전압 사이에 있는 전압차를 승합전압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가 선간전압이면 여기는 상전압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3300, 그 다음 여기는
루트 3분의 3천이 돼서 그걸 빼주게 되면 173.2라는 전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값 구한 거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Y결선의 자기 용량을 구하여라. 그러면 떠오르는 바로 그 식. 부자 고승입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고전압분의 승합된 전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승합된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고전압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 상전압이 아니에요. Y결선에 라고 했으니까 Y결선의 자기 용량을 구하려면 이 3,300과 3,00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압은 3,300. 그렇겠죠. 두 번째, 저전압은 3,000. 그러니까 3,300, 3,000을 빼게 되면 우리가 값이 얼마 나오냐? 바로 13.62. 이때 부하 용량은 150kVA를 기준으로 계산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앞에 다시 보시면 계산의 값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저전압, 측전압 1732. 그 다음 승합된 전압 174.2. 마지막으로 그렇죠. 자기 용량은 13.62kVA라는 걸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우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해결할 수 있고 늘 말씀드리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답만 해오세요. 자, 이 문제 말고도 우리는 앞선 문제에서 충분히 보너스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죠. 그러면 답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9번 문제인데요. 바로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건 그렇죠. 전기자에서 만든 자석이 계자의 자석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나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기에서는요.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고조파 발생에선 좋은 현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선 지금 특징이 뭐냐면 바로 90도 뒤진 전류, 2분의 파이라는 건 90도를 말하는데 90도 뒤진 전류, 즉 치상 전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냥 이거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외우라고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이라는 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렇죠. 지연된 위상이라는 얘기죠. 진상이라는 건 뭐예요? 느린 거죠. 빠른 거죠. 앞진자를 썼으니까 앞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먹는다고요? 벌레를 먹는다.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상, 앞서니까 뭐예요? 많이 먹어요. 증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뒤연됐으니까, 늦춰졌으니까, 늦게 일어났으니까 뭐 돼요? 조금밖에 못 먹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감자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동상일 때는 그렇죠. 많이 먹지 또 적게 먹지 적절하게 먹으니까 교차 자화작용 좀 어거진가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지상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현상, 늦게 일어났으니까 늦게 일어난 새는 조금 먹는다. 감자작용. 또는 진상 뭐예요?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또는 진상 역률이 흐르게 되면 일찍 일어났으니까 많이 먹는다. 증자작용.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바로 동기 발전기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건 발전기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한 거죠. 만약에 전동기였다면 그렇죠. 지상과 진상이 거꾸로 되니까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감자작용을 한다였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20번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력 토크는 바로 전압의 그렇죠. 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한번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보너스 문제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거 맞추라고 하는 문제 틀려가지고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였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 생각보다 보너스 문제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일부 문제가 조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드리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은 어려우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단만 기억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